교탁을 확 내리치고 수업 자료를 빼앗더니 바닥에 집어던져. 그런 뒤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때려. 선생님이 바닥에 넘어졌거든. 그것마저 선생님을 발로 밟았고 선생님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거울을 집어던져서 선생님이 유리 조각에 찔릴 뻔한 사태까지 있었어.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입니다. 1심, 2심, 판심 법무법인. 판심이들 안녕.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의 얼굴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어.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지 말라고 지적하자 교사를 폭행하기까지 한 사건이야. 당시 사건을 말리던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가 파손되기도 했어. 교탁을 확 내리치고 수업 자료를 빼앗더니 바닥에 집어던져. 그런 뒤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때려. 체급으로 보아도 이 학생이 때렸을 때 교사에게 엄청난 물리적 충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이고 교사의 몸이 휘청일 정도로 충격이 컸다고 해. 사건을 인지한 교육청은 즉각 교사와 학생의 분리 조치를 했어. 그런데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이 학생 사건을 촬영한 영상을 두고 학교 측이 학생들에게 삭제를 지시했어. 담임 선생님 및 학교 측은 2교시에 촬영된 영상을 소지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더 이상 공유하지 말고 모두 삭제하라고 안내했고 학생들에게 개인정보 보호,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영상을 가지고 있는 학생은 생활안전부장님께 휴대전화를 확인받고 귀가하라고 지시했어. 모든 영상 촬영이 그럼 초상권을 침해하게 될까? 그렇지 않아. 우리 뉴스에 보도되는 많은 영상들 있잖아. 이 사건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라는 공익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어려워 보여. 특히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검사한 것은 우리 헌법 제12조에 영장에 의하여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영장주의, 헌법 제17조에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 인권조례 제12조의 사생활의 자유, 제13조의 정보 및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행위가 될 여지가 다분해 보여. 이거는 학교 측이 학생들을 하나의 인격으로 보지 않았다는 또 다른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여. 만일 우리 어른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갑질이나 을질 영상이 촬영, 유포되었다고 해서 회사 전 직원들에게 영상을 가지고 있는 직원은 사장님께 휴대전화를 확인받고 귀가하라. 이런 회사 공지가 나올 수 있겠어?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한 것도 잘못이지만 현재 학교 측의 대응도 상당히 문제가 많아. 또한 선생님은 지금 자기도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싶다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야. 우리 판심이 서희초 유족 대리를 해서 순직 인정도 이끌어냈지만 그 전에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맡았던 사건은 서울 양천 신강초등학교 폭행 사건이야.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A씨. 지난달 학급 제자 남학생 B군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교권이랑 교과서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뭐 하면서 또 욕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럼 때려줄까? 라고 하길래 지난 3월에도 B군에게 한 차례 폭행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A씨. 또 때리면 고소하겠다고 하자 더한 폭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30여 대를 쉴 새 없이 맞았어요. 바닥에 매다 꽂더라고요. 계속 발로 밟더라고요. 살아야겠다 싶었어요. 우리 여자 선생님은 막 결혼한 선생님인데 키가 160cm 정도에 한눈에 보아도 나보다 훨씬 마르고 연약한 45kg 정도 나가 보이는 20대 후반 여선생님이었어. 6학년 담임을 맡게 됐는데 165에서 170cm 정도의 65에서 70kg 정도 나가는 남학생이 여선생님을 3월에 한번 때린 거야. 선생님이 이 사실을 학교에 알렸으나 학교에서 조치가 굉장히 미온적이었고 학교에서 아무런 분리조치 등을 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3월에 피해 담임 선생님이 동일 가해 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간 사례가 한 번 있었어. 결국 6월에 동일 학생으로부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자기가 맡고 있는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큰 피해가 발생했던 거야. 이 학생은 선생님을 때리기 시작했어. 선생님이 바닥에 넘어졌거든. 너무 다급한 나머지 담임 선생님 책상에 있는 전화기로 신고를 하려고 기어가는데 그것마저 선생님을 발로 밟았고 선생님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는 거울을 집어던져서 선생님이 유리 조각에 찔릴 뻔한 사태까지 있었어. 교사 A씨는 또 B군을 지도할 때마다 수시로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는데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도 아동학대다. 한 번만 더 그렇게 말하면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 아동학대가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아동학대로 고소당할까봐 또는 선생님이라서 참아야 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의 도움을 적절히 받는 것이
아이들의 교육에도 더 도움이.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이번에는 안 되겠다. 내가 3월에 학교 측에 알렸을 때 학교 측이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찾고 찾아서 우리 판심을 바로 찾아온 거야.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장이 사실은 먼저 조치를 취해줘야 돼. 관할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어. 그런데 3월에 담임 선생님을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잖아. 관할청에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내가 이 부분을 직접 교권보호위원회에 참석해서 학교장에게, 학교장은 피해 교사에게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보고할 의무가 있는데 3월 달에 관할청에 보고했냐라고 명시적으로 물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잘못이 있었어. 다시 오고 싶지 않았어요. 오는 길 내내 그때가 더 떠오르고, 그래도 제가 가야 이런 일이 다음에 안 생길 것 같고, 뭐라도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왔습니다. 어떻게 와있어, 오지 않았어. 3월에 선행 폭행 사건이 발생했고, 그때 학교장이 사실 관할 교육청에 보고를 했을 의무가 있고요. 관할 교육청은 애초에 3월부터 교원이 요청을 하면 형사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이 폭행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넘어갔기 때문에 6월에 다시 이런 사건이 재발됐다고 보고요. 이번 6월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 선생님은 교육청에서 이제 관할 수사기관에 이제 그 수사를 고발할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면서 저희는 이제 고발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그와 별도로 형사 고소와 이제 민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달에는 학교장에게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교권 침해 행위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할청에 고발해달라고 촉구하라. 교육청은 관할청에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하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결국 이 사건은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서 강력하게 선생님과 아이의 분리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초등학교 아이인 경우에는 퇴학을 할 수 없고 가장 강력한 조치가 전학인데, 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는 조치가 있었어. 폭행 사건인 경우에는 사실 피해 비용도 문제가 되는데, 피해 비용은 관할청이 우선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구상하여 받을 수도 있거든. 피해 교사는 학생을 상대로 형사 고소도 할 수 있고,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감독자의 책임을 물어서 민법 제 755조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결국 이 사건은 우리가 학생에 대해서 형사 고소도 진행했고,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도 했고, 결국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생에 대하여 고발 조치를 하라는 것도 우리가 교권 침해행위 역사상 최초로 관할청이 경찰청에 가해 학생에 대해서 고발하라는 고발 의견서를 내서 최초 고발 사례가 됐어. 결국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됐냐면, 폭행을 당했던 담임 선생님의 변호사 비용은 원래 소속돼 있었던 교원단체에서 보전을 받을 수 있었고, 이 학생에 대한 형사 고발도 이뤄졌고,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우리가 손해배상을 받는 것으로 끝났어. 사실 교권이 침해돼도 학교나 교육청이 직접 고발에 나서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피해 교사가 직접 고소하는 경우도 드물고, 하지만 아무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사건은 그대로 있게 되는 거야. 이번 양천고등학교 폭행 사건은 학생이 선생님을 특수폭행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측의 대응이 여전히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라는 비판, 그에 나아가서 학교가 학생을 과연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까지도 가져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결합된 사건이라고 보여. 판심이 진행했던 양천 신강초등학교 폭행 사건은 정말 깔끔하게 모든 것이 다 끝났거든. 심지어 더군다나 선생님 이 사건이 끝나고 몇 달 뒤에 찾아와가지고 선물도 주시면서 우리 회사 이 소파 있잖아, 거기서 선생님이랑 나랑 껴안고 울기까지 했어.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폭행 사건이 있고 나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는 학교에 갔어야 되는데, 자기가 맞았던 그 교실 앞에 섰는데 선생님이 그 자리에서 완전 몸이 굳어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시는데, 자기 이 교실에 다시는 못 들어갈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이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이 학생이 형사적으로도 우리가 고소 고발이 다 들어가서 학교에 대해서는 이 학생이 전학을 갔고, 민사적으로도 우리가 배상을 다 받은 다음에 우리 회사를 찾아오셨는데, 선생님이 정말 마음이 편안해진 모습으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자기가 6월 달에 또다시 폭행이 일어났을 때 학교 측을 믿고 대처하는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 판심을 찾아서 판심과 함께 대응했던 것이 자신 인생의 신의 한 수였다는 말씀을 주셨거든. 사실은 선생님이 폭행을 당했다면 변호사를 제일 먼저 찾을 것이 아니라 학교 측에서 대응을 잘해서 학교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맞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사건처럼 학교 측은 이 영상 다 삭제해라, 언론으로 나가는 것을 피해달라, 이런 식의 태도로만 일관한다면 이 문제는 또다시 반복될 거야. 그렇다면 선생님들은 결국 우리 판심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이런 교권 침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의 이런 소극적, 미온적 태도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면 전국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따져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까지 같은 편이 돼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판심의 문을 두드려주길 바래. 내가 그 전에 경험이 있었던 양천 신강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서희초 유족대리 순직 인정 사건도 담당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실은 이 교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경기 교원단체 노조랑도 협약을 맺고 같이 일을 했었기 때문에 판심에서 선생님들의 편에서, 또 만약에 학생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학생들의 편에서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을 잘 해결해 보도록 할 테니까. 판생이들 이제 4월 중순이다. 갑자기 막 더워질 것 같은데 우리 그 전에 봄을 만끽해보자. 안녕 판심이들. 1심, 2심, 판심. 판심 법무법인